12.12 사태나 5.27 사태는 정권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입니다. 만약 이 사태들이 정권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12.12 사건 직후 바로 정권을 장악했을 것이고 5.27 이후에도 지체 없이 권력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끌었겠습니까? 1993년 정호용의 재산이 93억 원에서 수천억 원으로 불어난 인물은 권력과 결합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며 운명적인 인연을 맺었습니다. 바로 전두환, 노태우와의 만남이었고 이들은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친구였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장면들을 함께 써내려갔습니다. 특전사령관에서 육군참모총장,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까지 역임하며 신분부의 3인자이자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정호용은 어떻게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천억대 재산가가 되었을까요? 권력과 우정, 그리고 배신이 얽힌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경북 고등학교 시절, 정호용은 평생의 동지가 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노태우는 같은 반 친구였고 훗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도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동료들은 정호용을 머리가 뛰어나 군인보다는 학자의 길을 걷게 될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18세가 되기 전에 사병으로 입대한 정호용은 제7보병사단 소속으로 영천전투에 참여했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으나 중공군의 포로가 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94일 만에 탈출에 성공한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고 1955년 11기로 졸업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11기 동기였던 이들은 졸업 후 하나라는 사조직에 참여하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사석에서 정호용은 전두환을 두이라고 불렀고 전두환 역시 그를 각별하게 대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혼란에 빠진 전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7시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박정희 암살을 방조했다는 명목으로 체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밤, 정호용은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의 제50보병사단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서울에서 벌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회의 핵심 멤버였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를 비롯한 동기들이 각자의 부대를 이끌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용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당시 도로 사정으로 서울까지 최소 4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정호용이 급히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을 때 이미 상황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차를 몰아 상경하는 동안 그의 동기들은 이미 권력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지휘했고 노태우는 제9사단장으로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허화편, 허삼수, 장세동 같은 하나회 멤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리달 열리 성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현장에 있지 못한 정호용은 공로도 빚도 없는 애매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12.12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실패했을 때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지만 성공 순간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2월 13일 새벽 12.12 반란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체포되었고 저항하던 부대들도 제압되었습니다. 전두환과 하나회는 대한민국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직접 정호용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특전사령관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군부 핵심 인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호용과 전두환은 인간적으로 가까웠고 서로 잘 통하며 신뢰가 깊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전두환이 급히 올라오라고 하니 바로 올라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두환 입장에서
정호용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경복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11기 동기로서 하나회를 함께 만든 동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정호용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를 받은 수재였고 베트남전에 참전해 대장으로 활약한 전쟁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정호용은 친구의 부름에 즉각 상견했습니다. 12월 13일 서울에 도착해 정병주를 대신해 특전사령관에 부임하며 신군부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12.12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조직인 특전사의 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특전사는 정권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병력이었고 대통령을 직접 호위하는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특전사령관 자리는 곧 무력의 정점을 의미했고 누가 특전사를 장악하느냐가 곧 권력을 쥐는 것과 직결되었습니다. 정호용은 특전사를 맡기기에 완벽한 적임자였습니다. 그는 특전사 장교 출신으로 1974년 특전사 제7공수 특전여단 창설 때 초대 여단장을 맡아 부대를 처음 만들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1977년에는 특전사령부 참모장도 역임하며 특전사의 조직, 전력, 인사, 작전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에게 가장 강력한 무력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12.12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전개될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정호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명은 훗날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12.12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는 불만이 신군부 내부에서 퍼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반란에 참여했던 장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썼는데 정호용은 안전한 대구에 있다가 결과만 보고 올라와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입니다. 갈등의 씨앗은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특전사령관으로 부임한 직후 정호용이 보여준 첫 행보는 신군부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반란에 저항했고 그를 지키기 위해 한 장교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로 특전사 김호랑 중령이었습니다. 김호랑 중령은 반란군과 맞서 싸우다 총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상관을 지키다 쓰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에 성공한 신군부 세력은 그를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반란군들은 김호랑 중령의 시신을 정식 장례도 치르지 않고 부대 뒷산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군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호용은 격분했습니다. 특전사령부 집무실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노발대발했으며 어젯밤 부대 안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잘못된 일이다. 아군끼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직무를 수행한 훌륭한 군인에게 그런 처사가 말이 되느냐 말하며 당장 부대장으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군부가 가족장으로 치르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정호용은 김호랑 중령을 부대장 장례로 치렀고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시켰습니다.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장교를 국립묘지에 묻은 것은 신군부에 대한 명백한 반발이었습니다. 전두환의 12.12 반란에 저항하다 강제 예편당한 정병주는 이후 신군부 세력을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정호용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정호용이 김호랑 중령을 제대로 예우해줬을 뿐 아니라 12.12 군사반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2.12에 직접 참여해 목숨을 걸었던 허화평, 허삼수, 창세동 등 신군부 핵심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핵심 요직인 특전사령관 자리를 차지한 것도 불쾌했는데 반란에 저항했던 김호랑 중령을 영웅처럼 예우하다니 이들은 정호용을 반역자라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호랑 중령의 잔매님제로 시작된 갈등은 점점 커져갔고 신군부 내부에서 정호용의 입지는 미묘해졌습니다. 전두환의 절친이었지만 동시에 신군부 실세들의 견제를 받는
애매한 위치가 된 것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려 했던 정호용의 선택이 이후 그의 정치적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호용은 특전사령관으로서 광주와 서울을 3차례 오가며 공수부대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던 순간 집단 발포가 시작되었고 정호용이 지휘하는 3.7.11 공수여단은 잔혹한 진압작전을 펼쳤으며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 직전 정호용은 육군본부로부터 가발, 수류탄 등 군수품을 지원받아 현지 공수부대에 제공했습니다. 2019년 군문서가 공개되며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던 날 정호용이 헬기를 타고 광주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는 그의 주장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였습니다. 광주의 비극이 끝나고 전두환이 대통령에 오르자 정호용의 승승장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군부 서열 3위였던 그는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승진했고 1983년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랐습니다. 예편 후에는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 세 사람은 5공화국을 세운 전두환 다음은 노태우,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정호용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물러났고 노태우가 13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1988년 정호용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서구갑 지역구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야당은 5공화국 비리와 5.18 관련 청문회를 열었고 전두환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으며 광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두환을 광주 총책임자로 정호용을 현장 지휘자로 명시했습니다. 야당의 압박이 거세졌고 민정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권유했지만 정호용은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찾아와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국가와 당을 위해 그리고 친구인 자신을 위해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하며 의원직을 사퇴하면 석 달 뒤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정호용의 사퇴는 3단 합당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정호용이 민정당에 남아있다면 3당 합당 이후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에 오를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호용은 1990년 1월 5일 국가 안정을 명분으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출범했고 대구 서구 보궐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노태우가 약속한 공천이었지만 정호용은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정호용은 명예회복을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안기부가 정호용을 밀착 감시했고 주변 인물들을 사찰했습니다. 여권의 혐오와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결국 정호용은 중도의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40년 친구들이 그를 2번이나 배신한 셈이었습니다. 정호용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하며 국회의원직을 되찾았고 이후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경북에서 김영삼의 대선 유세를 도왔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 재산 공개를 단행했고 정호용이 신고한 재산은 93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노원동의 빌딩과 경기도 양주시 이내가 대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양주 땅이었습니다. 정호용은 1985년 육군 참모총장 시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임야 9만 평을 매입했습니다. 1987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직후 그 땅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며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8년 만에 10배의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권한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고 비난이 쏟아지자 정호용은 양주 땅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선언했고 1996년 정호용은 구속됐으며 1997년 4월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란, 내란 혐의는 중요성이 상실되었지만 이후 김대중 정부는 12.12와 5.18 관련자들을 사면했고 정호용은 석방되었습니다. 2000년대 한 언론사가 정호용 일가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1993년 93억 원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1천억 원대 재산가였던 것입니다. 서울 강남 노원동 도산대로의 빌딩을 1992년 한 재벌 기업으로부터 55억 원에 매입했는데 2021년 41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과천 투자도 대박이었습니다. 1980년대 정호용은 과천시의 땅을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과천 정보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그가 사들인 땅은 5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아파트와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1천억 원이 넘는 재산이라는 분석입니다. 2019년 12월 정호용은 전두환과 함께 12.12 사태 40주년 오찬을 가졌고 언론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정호용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그를 상임 고문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5시간 만에 위촉을 취소했지만 이 사실 자체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군부 핵심 인물 5명 중 4명이 사망했고 생존한 사람은 정호용뿐입니다. 정호용은 현재 93세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생전의 정치 때문에 40년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고 정호용도 노태우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권력은 우정을 갈기갈기 찢었고 돈은 그 틈새로 흘러나왔습니다. 93억 원은 1,000억 원이 되었고 광주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정호용의 삶은 권력과 배신 그리고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93억 원이 1,000억 원이 되었지만 광주의 피와 눈물은 여전히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호용을 영웅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